미국이 브라질에 공식 항의를 걸었습니다. 한국인만 180일 무비자는 역차별이라고요. 찬성 52표, 반대 7표. 브라질 의회가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법안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미국인은 90일인데 한국이 2배라니. 국무부가 직접 항의서를 들고 브라질리아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외교부가 꺼내 든 봉투 하나에 미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50년간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항의하러 간 미국 외교관이 오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매튜 콜린스, 미국 국무부 서반구국 부차관보입니다. 28년차 외교관이죠. 남미를 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때 현지에서 미국 교민 철수를 지휘했고,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때 비밀 외교 채널을 운영했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서 국무부 측 조율을 맡았습니다. 28년 동안 남미에서 일어난 굵직한 일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 제가 브라질 무비자건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항의서 하나 전달하고 브라질 외교부에 재검토 요청하고 조용히 수습하면 끝날 일이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50년 동안 감춰 온 부끄러운 비밀을 제가 직접 파헤치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식 기록에는 절대 남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국무부 7층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서반구국 차관보, 제 직속 상관이죠. 해밀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키 190cm의 은발을 뒤로 넘긴 남자, 예일대 법학 박사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아버지도 외교관이었고 할아버지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태어나고 워싱턴에서 자라고 워싱턴에서 출세한 그야말로 워싱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게 해밀턴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해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브라질 건 봤지? 예, 차관보님. 180일 무비자 건이요. 해밀턴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야. 해밀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야. GDP 남미 1위, 인구 2억 1천만, 히토류 매장량 세계 3위, 니오뷴 매장량은 세계 1위지. 우리가 30년 동안 공들여온 관계야. 해밀턴이 서류를 한 장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이 한국한테 우리보다 2배 나은 대우를 줬어. 미국 90일, 한국 180일. 이게 뭐냐고. 외교적 모욕이야.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전부 해밀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CNN이 이미 보도했고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전화가 3통 왔어. 조만간 청문회 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해밀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가. 저요? 브라질리아로 가서 공식 항의서를 전달해. 그리고 이 법안이 왜 통과됐는지 배경을 파악해와. 로비스트가 개입됐는지, 한국 정부가 뒤에서 뭘 했는지, 경제적 거래가 있었는지 증거를 찾아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항의는 보통 대사관 선에서 처리합니다. 부차관보가 직접 가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밀턴이 이 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해밀턴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일. 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와. 월요일에 보고해. 3일이면 촉박한데요. 항의서 전달하고 배경 조사하는데 3일이면 충분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이 뭔가를 줬을 거야. 로비든 원조든 투자든. 그걸 찾아오면 돼. 해밀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이라는 신호였죠. 그런데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콜린스. 예.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자네 인사 고과에 반영될 거야. 내년 대사 후보 추천 리스트에서 이름 빠지는 거 알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8년 동안 줄곧 이 자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대사, 외교관의 최종 목표. 그 꿈이 이 하나의 미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국무부 건물에서 바라보는 워싱턴은 언제나 장엄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 이 건물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대륙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 나라에서 28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 증거를 찾아서 이 법안을 뒤집겠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에서 브라질리아까지 직항은 없습니다.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총 14시간.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훑었습니다. 한국 브라질 관계 요약, 양국 교역량, 한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 현황, 삼성 마나우스 공장, 현대자동차 브라질 법인, 포스코 브라질 철강 투자. 숫자는 의미 있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 규모에 비하면 한국은 솔직히 세 발의 피였습니다. 미국의 대브라질 직접 투자 잔액은 830억 달러, 한국은 47억 달러, 18배 차이. 이 숫자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투자 18배 차이인데 비자는 한국이 2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수요일 아침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 1960년대에 황무지 한복판에 인공적으로 건설한 계획도시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상파울루나 리우와는 다른 건조하면서도 묘하게 끈적한 공기. 대사관 차량이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브라질 미국 대사관 정치참사관 캐서린 밀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49세,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 브라질에서만 7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지 전문가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캐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이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어. 로비스트 찾고 자금 흐름 추적하면 끝이지. 캐서린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로비스트를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없다고? 한국 정부 차원의 로비 활동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 법안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의회가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자발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52대 제7의 압도적 표결을 이끌어낼 정도의 법안인데 로비가 없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대체 왜? 캐서린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에서 면담 요청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외교부 차관 아나 파울라 실바가 직접 만나겠다고 합니다. 차관이 직접 항의서 접수하는데 차관급이 나오는 건 좀 과한데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 항의서 전달이면 국장급이면 충분합니다. 차관이 직접 나서겠다는 건 뭔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차 안에서 브라질리아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반원형의 국회의사당, 대통령궁 알보라다 궁, 그리고 길게 뻗은 대로. 오스카 니마이어가 설계한 이 도시는 위에서 보면 비행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비행기가 과거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브라질 외교부 이타마라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타마라치는 브라질 외교의 심장이죠.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아치형 기둥과 인공 연못이 어우러진 모더니즘 건축물.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원한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보사노바 선율.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나 파울라 실바, 브라질 외교부 차관. 50대 중반,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30년 외교관의 눈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과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날씨, 비행, 브라질리아의 건조한 기후. 그리고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항의서를 꺼냈습니다. 국무부 공식 레터헤드가 인쇄된 서류. 항의서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인에게만 180일 무비자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미국은 브라질의 최대 투자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셋째, 이 법안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다. 아나 파울라 차관이 항의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1장, 2장.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항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접수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외교적 관례니까요. 그런데 아나 파울라가 다음에 한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옆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위에 포르투갈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 미국 브라질 군사 협력. 1964년에서 1985년.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뛴 것 같았습니다. 아나 파울라가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콜린스 부차관보님. 예. 귀국의 항의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이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읽어보시고 그래도 항의를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갈색 종이 위에 적힌 연도. 1964년에서 1985년. 브라질 군사 독재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연도였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아나 파울라도 알았을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20장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섞여 있었고 미국 국방부 마크가 찍힌 문서도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1967년 미국 남부사령부에서 브라질 육군 참모부로 보낸 무기 판매 계약서였습니다. M41 전차 200대, M113 장갑차 150대, 각종 소화기와 탄약, 총액 1억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지금 가치로 약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서류. 1969년 CIA 라틴 아메리카국에서 작성한 기술 지원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국가정보국 역량 강화를 위한 신문 기법 교육 프로그램 실행 보고서. 신문 기법.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고문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부터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브라질 비밀 경찰이 미국 군사고문단의 조언에 따라 실행한 작전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민간인 체포, 구금, 실종.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 434명, 고문 생존자 2만여 명. 공식 기록만 이 정도입니다. 아나 파울라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1년간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미국은 브라질 군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무기를 팔았고 군사 고문단을 보냈고 정보기관을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차관님, 이건 반세기 전 일입니다. 현재의 양국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나 파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180일 무비자 법안도 과거의 일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요. 무슨 뜻입니까? 아나 파울라가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자가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이름은 박종민. 토목 기사였어요. 아나 파울라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부에 무기를 팔고 고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을 때 이 한국인은 우리 북동부 가뭄 지역에서 맨손으로 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혼자서. 저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삽을 든 손이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180일 무비자는 역차별이 아닙니다. 아나, 파울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50년 묵은 빚을 갚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캐서린, 세르탕이 어디지? 브라질 북동부요. 반건조 지역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에요. 거기 가야 해. 캐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요? 부차관보님, 일정이 3일밖에 없는데 세르탕까지 가시려고요? 브라질리아에서 비행기로 3시간은 걸립니다. 해밀턴한테 보고할 게 있어. 근데 그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생겼어. 그날 밤 호텔에서 해밀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보님, 브라질 외교부에서 항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이틀 더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해밀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복잡해? 브라질 측에서 과거 미국 브라질 군사협력 문서를 꺼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인데 내용이 좀 민감합니다. 무시해. 50년 전 일이야. 현재 동맹 관계와는 상관없어. 저도 회의실에서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 파울라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현지 취재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법안 배경을 완전히 파악해야 보고서 품질이 올라갑니다. 금요일까지야. 하루도 더 못 줘.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M41 전차 200대, 신문 기법 교육, 실종자 434명, 그리고 흑백 사진 속 삽을 든 한국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공항으로 갔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북동부 페트롤리나까지 비행기로 2시간 반. 거기서 다시 차로 3시간을 더 달려야 했습니다. 캐서린이 동행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에서 안내인도 1명 보내줬습니다. 에두아르두라는 30대 남자. 북동부 출신이라 이 지역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브라질리아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피부를 핥히었습니다. 기온 38도. 활주로의 아지랑이가 시야를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습니다. 흙먼지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변했습니다. 녹색이 사라졌습니다. 갈색 흙과 회색 바위와 마른 선인장뿐이었습니다. 에두아르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세르탕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우기에도 비가 거의 안 옵니다. 50년 전에는 3년 연속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적이 있었어요. 3년이요? 네. 대가뭄이었습니다. 국제 뉴스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아프리카 가뭄은 보도하면서 남미 가뭄은 관심도 없었죠. 그 3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아이 1,800명이 죽었습니다. 1,800명.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에두아르두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보이십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갈색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 속에 뭔가 달랐습니다. 멀리서 녹색 줄이 하나 보였습니다. 갈색 대지를 가로지르는 초록색 띠. 차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녹색 띠는 농경지였습니다. 옥수수와 콩과 카사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농경지 가장자리를 따라 수로가 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흙과 돌로 쌓은 수로. 폭은 1m 정도, 깊이는 허리 높이쯤 됐습니다. 수로 안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이 메마른 땅에서요. 수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수로 벽면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돌에 깊이 파놓은 글자. 포르투갈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네 글자가 수로 벽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글자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에두아르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수로를 만든 사람이 새긴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50년 동안 매년 글자를 다시 새기고 있어요. 닳지 않게. 저는 한글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수로를 따라 더 걸어가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마을. 집이 30채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코레이아 노바.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황무지 한가운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기념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돌기둥 위에 청동판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민. 우리의 물을 준 사람.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을 원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주앙 바티스타. 78세. 키가 작고 피부가 가죽처럼 검고 단단한 노인이었습니다. 눈만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회관이라고 해봐야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지만 벽에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그 사진들 한가운데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나 파울라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사진. 삽을 든 동양인 남자. 주앙이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주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애는 대가뭄 3년째였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1년이 아니라 3년째. 우물이 말랐고 강이 말랐고 땅이 갈라졌어요. 선인장마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인장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는 게 선인장인데 그마저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주앙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탈수로. 하루에 2명, 3명.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돌아다녔지만 물이 없으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만 그해 겨울까지 아이 23명이 죽었어요. 전부 5살 미만이었습니다. 23명.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정부는 뭘 했습니까? 주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부요? 군인들이 와서 물탱크 트럭을 한 대 보내줬어요. 한 대. 3,000명이 사는 마을에 물탱크 트럭 한 대. 사흘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무것도.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국제구호단체는요? 있었죠. 미국 것도 있었고 유럽 것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온 팀도 있었어요. 처음엔 우물 파주겠다, 식량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주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외국 단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스파이 혐의, 반정부 세력 지원 혐의,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미국 단체가 먼저 빠졌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국 단체가 먼저요? 네. 미국 대사관에서 자국 단체에 통보했다고 들었어요. 철수하라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군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캐서린이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단체도 따라 빠졌고 캐나다 팀도 어느 날 새벽에 사라졌어요. 전날까지 우물 파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주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마을 회관 벽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박종민, 한국인, 토목기사. 주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상했어요. 동양인이 이 황무지에 피부가 하얗고 키도 크지 않은 사람이 배낭 하나 메고 먼지투성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측량기를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수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에 와서 뭘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물 나오는 데가 어디냐고.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물이 있으면 우리가 죽겠어. 3년째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황이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툰 포르투갈어로. 주황이 박종민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비가 안 와도 물은 있습니다. 땅 속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마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박종민은 일주일 동안 마을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측량기로 지형을 재고 흙을 파서 냄새를 맡고 돌을 두드려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종민이 마을 광장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땅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7km 북쪽에 지하수맥이 있습니다. 깊이 약 40m. 여기서 수로를 파서 마을까지 연결하면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km 수로, 미친 소리. 장비도 없이 불가능해. 박종민이 배낭에서 삽 하나를 꺼냈습니다. 삽 하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저 혼자면 1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6개월. 마을 촌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믿고 그러는 거요?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뭐요? 박종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나라도 전쟁 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 한 모금을 구하려고 10km를 걸었다고 하셨어요. 물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깼을 때 박종민은 이미 마을 북쪽 끝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서. 저는 주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달, 박종민은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해질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38도의 열기 속에서 물은 하루 2리터로 버텼습니다. 자기가 마실 물도 부족한데 남의 마을에 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을 청년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이름은 페드루, 20살. 여동생 둘이 탈수로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7명이 되었습니다. 2달 뒤에는 25명. 석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 68가구, 중 43가구의 남자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치웠습니다. 박종민이 가르쳤습니다. 수로의 기울기를 어떻게 잡아야 물이 흐르는지, 벽을 어떤 돌로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지, 배수구를 어디에 뚫어야 범람을 막는지, 한국에서 배운 토목 기술을 포르투갈어와 손짓과 땅바닥 그림으로 가르쳤습니다. 6개월 뒤 수로가 완성됐습니다. 총 길이 7.2km, 폭 1m, 깊이 80cm, 장비 하나 없이 삽과 곡괭이로만. 수로에 물이 처음 흐른 날, 주황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물이 왔어요. 수로 끝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맑은 물이. 저는 그때 14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 전부가 울었어요. 3년 만에 물을 봤으니까요. 박종민은요? 박 선생님은 수로 옆에 쪼그려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수로 완성 이후 마을이 변했습니다.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옥수수, 콩, 카사바, 수박. 황무지에서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 때 농산물이 트럭 3대분이 나왔습니다. 3년간 굶주리던 마을이 식량을 자급하게 된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70% 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종민은 2번째 수로를 팠습니다. 3번째 수로를 팠습니다. 2년 동안 5개 마을에 총 23km의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가 지나는 곳마다 녹색띠가 생겼습니다. 위성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하지만 성공은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주황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선생님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자 군부가 눈치를 챘어요. 군사 독재 시절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었습니다. 군부에게 민중의 단결은 고팔란의 전조였습니다. 어느 날 군용 트럭 4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군인 24명. 지휘관은 카를로스 아길라르 대령이었습니다. 주황이 아길라르를 묘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콧수염을 길러 입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고 군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길라르 대령이 마을 광장에 주민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 수로는 불법 건설물이다. 환경 파괴 및 무허가 토목 공사 혐의로 즉시 철거한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수로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죽어요. 아이들이 또 죽는다고요. 아길라르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수로 곳곳에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약이요. 수로를 폭파하려고 한 겁니다. 박종민이 아길라르 앞에 섰습니다. 이 수로를 파괴하면 5개 마을 1만 2천 명이 다시 물 없이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 죽을 겁니다. 아길라르가 선글라스 너머로 박종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외국인이 내정에 간섭하는 건가? 간섭이 아닙니다. 물을 준 겁니다. 물에 정치가 있습니까? 아길라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에는 정치가 없지. 하지만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정치가 돼. 체포하라. 군인 2명이 박종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안고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황무지를 뒤덮었습니다. 주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분노가 생생했습니다.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쐈어요. 그 소리에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들이 쓰러졌고 박 선생님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을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로는요? 폭파했어요. 23km 수로 중 17km를 날려버렸습니다. 반나절 만에 6개월 걸려 만든 걸 반나절 만에 없앤 거예요. 주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끊긴 날 밤 마을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18개월짜리 여자아이. 이름은 이사벨. 수로가 있었으면 살았을 아이예요. 그 이름 이사벨.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사벨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산투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리아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큰딸이 있습니다. 주왕이 마을 회관벽에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사벨 산투스. 마리아의 큰딸이에요. 동생 이사벨의 이름을 물려받았죠. 지금 뭘 합니까? 주왕이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연방상원의원이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180일 무비자 법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왕이 더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종민이 끌려간 곳은 북동부 군사기지였습니다. 4개월간 구금됐습니다. 그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종민 본인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설에 수감됐던 정치범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주왕이 나중에 추적해서 찾아낸 증언이었습니다. 그 동양인한테 자백서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하여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서명하면 추방, 안 하면 계속 구금.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어요. 제가 주왕에게 물었습니다. 신문에 군부만 참여했습니까? 주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요? 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브라질 군복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신문 방법을 지시했답니다. 미국 군사고문단이었습니다. 아나 파울라가 보여줬던 기밀 해제 문서와 일치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 군부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참여하고 방법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토목기사가 가뭄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파고 있을 때 미국인 군사고문은 그 한국인을 신문하는 방법을 브라질 군부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르탕의 밤하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빛공해가 전혀 없어서 은하수가 머리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밀턴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 네,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증거는 해밀턴이 원하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로비 증거가 아니라 미국의 범죄 증거를 찾은 겁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콜린스입니다. 콜린스, 뭐 찾았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이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80일 무비자는 로비의 결과가 아닙니다. 50년 전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한국인 토목 기사가 가뭄 지역에서 수로를 건설했고 그 수로 때문에 수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 기사를 체포한 건 브라질 군부였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미국 군사고문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3초, 5초, 10초. 콜린스. 해밀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가 하는 건 적국에 무기를 넘겨주는 짓이야. 차관보님, 기밀 해제된 문서입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예요. 공개된 것과 우리가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야. 그 자료 가져와. 브라질 외교부에서 받은 거 전부. 그리고 세르탕에서 나와. 내일 당장 브라질리아로 돌아가. 차관보님, 이건을 묻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브라질 측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항의를 유지하면 브라질이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야. 자네 일은 항의서 전달이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해밀턴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하는 소리가 세르탕의 밤하늘 아래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가 유독 밝았습니다. 28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약한 나라를 돕는 나라라고. 하지만 50년 전 이 황무지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약한 나라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군부에게 무기를 팔고 고문 기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군부가 물을 주는 사람의 수로를 폭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때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본 게 아닙니다.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차관보님, 괜찮으세요? 캐서린. 네. 내일 아침 이 마을에서 증언을 더 모아야 해. 수로 건설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박종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전부. 그리고 브라질리아에 연락해서 이사벨 산투스 상원의원 면담을 잡아줘. 캐서린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해밀턴 차관보님이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지. 그런데 더 조사하신다고요?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사 후보 리스트 이야기도. 저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50년 전에 한국인 한 명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이 황무지에서 수로를 팠어. 커리어고 뭐고 없이. 그런 사람 때문에 브라질 의회가 움직인 거야.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세르탕의 공기는 밤이 되니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28년간 외교관을 하면서 커리어가 위험하다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캐서린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도 7년간 브라질에서 근무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캐서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사벨 산투스 상원의원 면담, 내일 오전에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데? 박종민이라는 한국인이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방당한 뒤 한국으로 돌아갔을 텐데 당시 나이로 계산하면 지금 80대 초반입니다. 80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로를 파고 체포당하고 추방당하고 잊혀진 남자. 그런데 그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마을 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 속에 박종민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삽을 든 채로, 50년 전의 눈빛으로. 그 눈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라는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 산투스 상원의원을 만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브라질리아로 돌아와 상원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잡았습니다. 이사벨 산투스, 50대 중반, 검은 피부에 단정한 정장, 목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강했습니다. 세르탕의 태양 아래에서 자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사벨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항의서 때문이시죠?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어떤 이유요? 세르탕에 다녀왔습니다. 코레이아 노바 마을. 주앙 바티스타 씨를 만났습니다.
이사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인한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주황 아저씨를 만나셨어요? 네. 박종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 이사벨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수로가 폭파된 날 밤 죽었어요. 18개월이었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살았을 아이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만들어준 수로만 있었으면 이사벨이 살았을 거라고. 이사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동생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잊지 말라고. 박 선생님이 해준 일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180일 무비자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그건가요? 이사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 위로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그 법안을 상원에 올렸을 때 동료 의원들이 물었어요.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미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이사벨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그 옆에 서 있는 동양인 남자. 박종민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제 동생 이사벨이에요. 박 선생님이 받아주신 아이예요. 어머니가 출산할 때 이 마을에 의사가 없었거든요. 박 선생님이 토목기사인데도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이사벨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어요. 이사벨의 목소리가 의원회관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이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우리 군부의 전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인권 성명서 한 장 발표하고 끝이었습니다. 한국인 한 명만 남았습니다. 삽 하나 들고 정부 지원도 없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혼자서 수로를 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사벨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부가 그 수로를 폭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때 그 감옥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신문하는 쪽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80일이 역차별이라고요? 솔직히 365일을 주고 싶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드린 겁니다. 이사벨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미국이 형평성을 원하신다면 먼저 50년 전에 우리 군부에 판 전차값부터 돌려주시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캐서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이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20년간 찾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하고 한국 봉사단체에도 연락하고 아무도 모르더군요. 한국 정부조차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개월 전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요양원에 계세요. 85세. 혼자 사십니다. 이사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브라질 국가공로훈장을 전달하러.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셔야 하지만 박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실 수 없는 상태라 제가 대신 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온 게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이사벨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사람이요? 항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과하러 가는 사람으로서요. 서울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해밀턴에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보고했습니다. 해밀턴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미 해밀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벨 상원의원, 브라질 대사관 관계자 3명, 그리고 저 5명이 서울 외곽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은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국의 제향군인 병원보다도 열악했습니다. 2층 끝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침대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5세. 머리카락은 전부 하얗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흑백 사진으로만 봤던 그 눈을 실제로 마주했습니다. 피곤하지만 꺼지지 않는 눈. 50년 전 세르탕의 태양 아래에서 삽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지도 한 장.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사진들. 세르탕의 마을 사진, 수로 공사 사진, 마을 아이들 사진. 사진마다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주앙, 마리아, 페드루, 이사벨. 이사벨 상원의원이 박종민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사벨이에요. 마리아의 딸이에요. 박종민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리아? 네. 어머니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동생을 받아주셨잖아요. 박종민의 마른 손이 뻗어 이사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볼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마리아 딸, 그 아이가? 네. 다 컸어요. 선생님, 상원의원이 됐어요. 박종민이 멈칫했습니다. 상원의원? 네. 선생님 이야기를 상원에서 했어요. 180일 무비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박종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85세 노인의 눈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름진 볼 위를 천천히 흐릅니다. 그 수로가 아직 있습니까? 이사벨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녹색 띠가 가로지르는 황무지, 수로를 따라 펼쳐진 농경지, 그리고 수로 벽면에 새겨진 한글. 물은 생명입니다. 5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매년 수로를 보수하고 한글을 다시 새겼어요.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 보시라고. 박종민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벨이 붉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브라질 국가공로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색 메달에 브라질 국장이 새겨져 있었고 초록색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브라질 대통령이 보내신 겁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입니다. 이사벨이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박종민의 가슴에 달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파신 수로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5개 마을, 1만 2천 명이 그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전부 선생님이 판 수로에서 시작됐어요. 대통령 친서를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민 선생님. 브라질 국민은 선생님께 50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에 우리도 한국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훈장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종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민의 딸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몰라서 그랬어.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박종민이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밥 사주냐고 물었잖아. 어릴 때 박종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밥 사준다, 아빠. 50년 걸렸지만 박종민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팔로.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 외교관 경력 동안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요양원 방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항의서를 들고 온 사람이 50년 전 미국이 무기를 팔고 있을 때 삽을 든 한국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밀턴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해밀턴이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콜린스, 결과를 보고해. 저는 서류 봉투를 해밀턴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항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르탕에서 모은 증언, 마을 사진, 기밀해제 문서 사본, 이사벨 상원의원의 면담 기록, 그리고 박종민의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 차관보님, 항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어? 이 자료를 보십시오. 항의를 유지하면 브라질이 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미국이 브라질 군사독재 시절 무기를 팔고 고문에 참여했다는 기밀해제 문서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CNN이 이걸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밀턴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1장, 2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찍은 사진. 브라질 국가공로훈장을 가슴에 달고 딸을 안고 있는 85세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 토목기사 박종민입니다. 50년 전 브라질 가뭄 지역에서 맨손으로 수로를 파서
1만 2천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추방당하고 빨갱이 낙인이 찍혀서 50년간 한국에서 잊혀져 살았습니다. 지금 서울 외과학 요양원에 혼자 계십니다. 해밀턴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수로를 폭파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때 미국 군사고문단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밀턴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을 항의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항의를 철회하고 브라질과 비공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포함해서. 해밀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28년간 온 그 차가운 파란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대사 후보 리스트에서 빠질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처리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항의는 조용히 철회됐습니다. 아무 발표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브라질 외교부에 비공개 서한 한 통이 전달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매튜 콜린스 부차관보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인 한 명, 정부 지원도 없이, 대사관 보호도 없이 삽 하나 들고 지구 반대편 황무지에서 수로를 팠습니다. 그 수로가 50년 동안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자란 아이가 상원의원이 되어 180일 무비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항의했습니다. 역차별이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50년 전 미국이 한 일은 역차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기를 팔고 고문을 가르치고 수로를 폭파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삽을 든 사람의 힘. 그것이 50년 뒤 한 나라의 의회를 움직인 겁니다. 투자 830억 달러가 하지 못한 일을 삽 하나가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매튜 콜린스가 브라질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삽을 든 한 사람이 50년 뒤 한 나라의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